안녕하세요. 오늘은 닥터 지바고와 함께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러시아 혁명, 그리고 러시아 내전, 그 시기를 담아내고 있는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정말 명저 중의 명저죠.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시인이기도 하고 또 소설가이기도 한데요. 이 닥터 지바고를 시소설이다 이렇게도 불리우게 된 배경은 그런 데 있습니다.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는 1890년도에 나서 1960년까지 사셨어요. 길지 않은 인생인 것 같지만 이게 한 70년 정도 사셨는데 그동안에 이 책이 영화로도 대성공을 거두고 그리고 또 소설로도 이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된 그런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닥터 지바고는 원래 요 번역할 때 이 닥터 지바고를 번역을 의사 지바고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책은 1958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였는데 그 해에 이 책을 번역을 급히 해서 세상에 출판을 해서 내보냈으니까요. 1958년도에 러시아어로 다 이걸 번역을 하질 않고 제가 이래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영어로 된 책을 번역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뒤에 25편에 유리가 쓴 유리 지바고죠. 지바고가 쓴 시가 25편이 부록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이 닥터 지바고를 러시아어로 된 책을 가지고 번역했다기보다는 이 세 분의 이 번역자가 이 책을 영어로 된 책으로 다 번역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닥터라고 이렇게 이건 영어죠. 닥터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사실 러시아의 말로 보았을 때는 이 닥터는 군의관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의사를 만약에 하려고 하면 의사는 러시아어로는 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닥터 지바고를 군의관 지바고다 이렇게 이제 직역하면 그렇게 되겠고 또 의사 지바고로 하려면 이게 브라치랍니다. 의사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닥터 지바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올바르게 된 거죠. 이게 사실 군의관 지바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우선 좋겠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 제목이 왜 닥터 지바고라고 했는가라는 것을 이해를 돕고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은 영화화 됐을 때는 로맨스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지바고와 라라의 정말 아름다웠고 그리고 또 뜨거운 그리고 정말 세기를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 이야기로 그려져 있는데요. 물론 아픔으로 또 그 시대의 모든 그런 힘든 여정을 함께 가고 있죠. 근데 이 소설은 단순하게 그 사랑만이 아니고 정말 이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식물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이 자연에 대한 묘사가 그만큼 정말 뛰어난 그런 표현력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 대작이기 때문에 대략 페이지 수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책이 306페이지 정도가 이제 본문 소설이고 또 이 시가 부록이 한 40페이지가 되어 있어서 이 책 자체는 한 360쪽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의 책입니다. 이렇게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이렇게 써 있는 책이다 보니까 분량도 길고 또 이 책에 있는 방대한 스펙타클한 그런 이 소설의 무대 속에서 정말 밤잠을 설쳐가면서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낭만과 그리고 많은 아픔 그리고 그 시대에 암울했던 그런 현장들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저는 이 책을 오늘 소개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삶의 3대 목표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제 3대 목표는 지성, 사랑, 혁명인데요. 제 인생의 목표는 딱 그겁니다. 지, 사랑, 혁명. 지성은 뭡니까? 많은 뭐 지식 또 지혜로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죠. 책도 많이 읽고 많은 사람들, 많은 사회 현실을 끊임없이 소통하고 해석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공감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성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지성은 대체적으로 혼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런 일들을 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성이 하나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랑. 이 사랑은 저 입장에서 이제 그 사랑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아가페적인 사랑, 로고스적인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 저는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그냥 그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는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사랑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아가페적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로고스적이고 파토스적인 이런 이성과 감성 그리고 정말 다중을 사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어쨌든 사랑하는 것 자체를 삶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혁명입니다. 혁명은 뭐 이렇게 무엇을 뒤집는다는 뜻도 있지만 이 혁은 이제 가죽 허리띠 가죽을 잘라내는 것처럼 정말 과거와 다른 새로운 혁신,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전환점을 만드는 그 모든 뭐 가치 또 뭐는 노력, 제도, 이 사회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다 변혁시키는 것을 큰 틀에서 보면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혁명으로 우리가 기억되는 것 중에서 가장 인류 문화사, 문명사에 오래 기억되는 것이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따져 보면은 모든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하는 천동설을 주장해 왔다가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동설입니다. 그래서 이 지동설, 그 천동설과 지동설의 그 경계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우주 만물이 다 각자의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는 그러한 우주의 근본적인 이치 또 과학적 상상력을 천동설로 이렇게 명시한 것이고 그런 철학적 가치나 뭐 신앙적 가치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과학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죠. 이 과학적 사실로 봤을 때는 천동설은 틀렸다. 지동설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정반대의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적 변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코페르니쿠스적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혁명이라는 큰 틀에서 저희가 명시적으로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늘 새롭게 거듭나고 늘 과거의 묵은 때 잘못되거나 또는 많은 시행착오들을 다 딛고 그리고서 뭐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나를 만들고 새롭게 끊임없이 도전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혁명이라는 큰 틀에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 사랑, 혁명을 제 인생의 3대 목표이자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닥터 지바고입니다. 이 닥터 지바고는 1957년도에 사실은 이것을 지바고가 이 소설을 이 파스테르나크가 완성을 해서 그를 이 닥터 지바고는 이 파스테르나크가 이 원고를 다 완성하고 나서 모스크바 문학지인 노비미르라고 하는 잡지에 기고를 합니다. 그래서 원고를 다 보냈는데 그 당시에 소련의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로 해서 거절을 당해요. 잡지에 못 싣겠다는 거죠. 그건 정말 그 시대를 뭐 얼마나 암울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문학 작품은 창작물인데 더군다나 소설인데 그걸 게재하지 못할 정도예요. 우리나라에 사상계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죠. 이 사상계에 유신 시대에 그 오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김자의 시를 거기다 게재하는 바람에 그 사상계가 폐간이 되고 맙니다. 그럴 정도로 이 문화 예술에 관한 한 자유롭게 많은 것을 이렇게 보장을 해야 상상력이나 또는 다양한 인문학적 그런 사회 분위기가 성장해 가는데 그것을 정치적 이유로 또 특정 권력층들의 입맛에 맞게 그것도 딱 막아놓고 있었던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소련의 이 닥터 지바고를 아예 그냥 게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결국은 1957년도에 가서 이탈리아어로 해외에서 이거를 첫 출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로 1957년도에 이거 책을 딱 펴내니까 바로 1958년도에 1년 후죠. 1년 후에 이 책을 노벨 문학상으로 선정을 합니다. 이 노벨 문학상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바로 선정을 하니까 이 선정되고 나서 그 발표가 난 이틀 후에 이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발표합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동적이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놀랍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겸손해하면서도 그 기쁨과 그 감동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작가의 마음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이틀 후에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파스테르나크의 메시지는 이런 거였어요. 제가 속한 사회에 수여하는 이상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고 수상을 사양할 수밖에 없으니 제 결정에 노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노벨상 수상을 사양을 합니다. 야, 이게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그 당시에 소련이 이 파스테르나크를 압박을 합니다. 당신 말이야, 이 책을 정말 이 노벨 문학상을 타러 가기만 해봐 하고 막 확 압박을 해요.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다 거절한 거죠. 사양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책을 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소련 작가 동맹에서 제명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제명대뿐만 아니라 소련에서는 추방시키겠다고 막 압력을 가하니까 결국은 이 파스테르나크는 노벨상도 포기를 해야지만 다시 니키타 후르초프에게 청원을 해서 정말 내가 이 조국을 너무 사랑하고 이 조국에서 살다 죽고 싶은데 해외로 망명하는 것만은 면하게 해달라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 애원을 해서 결국은 그나마 거기에 남아서 살다가 폐암 걸리고 심장병으로 쓸쓸하게 모스크바의 외곽 변두리에 있는 페레델기노라고 하는 곳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시고 말죠. 그런데 사실은 스웨덴의 할리먼이 노벨 문학상을 취소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밀어놓은 상태죠. 수상식을 안 한 거죠.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1988년도에 가서 이제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죠. 1988년도에 이 소련에서 이 금서였었잖아요. 금서였는데 이것을 소련에서 이제 출판하게 됐어요. 해금이 된 거죠. 풀어준 거예요. 이제 시대도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닥터 지바고를 소련에서 출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89년도에 가서 이제 그 장남이 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장남이 역시 그 문학 연구가가 되었는데 그가 대리에서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닥터 지바고는 사실 58년도에 수상작이지만 수상하는 절차는 89년도에 가서야 돌아가신 연후에 그 아드님이 이것을 수상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눈물겨운 그런 시대적인 그런 아픔을 담고 있죠. 이 닥터 지바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기는 뭐 의사 지바고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영어 책을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그대로 의사라고 했지만 이렇게 하려면 군의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군의관 지바고. 그래서 그냥 제대로 이제 요새는 그냥 닥터 지바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러시아에서는 닥터 지바고는 군의관 지바고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 종군한 그런 의사, 종군하는 의사가 이제 군대에 있는 의사잖아요. 그 군의관 지바고에 얽힌 시와 사랑과 혁명기를 살아가면서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 많은 주인공들이 나와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도 너무 이게 이름도 많고 복잡하고 막 그래서 이 지바고에 대한 그 주인공들의 이름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지바고의 원래 본명은 유리 안드레예비치 지바고입니다. 이 지바고는 이 나라를 사랑하지만 나라를 마지막으로 보고 그와 함께 자기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지바고 입장에서 모르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 자기의 딸을 남겨놓고 라라와의 사이에서 그리고 쓸쓸히 죽어가죠. 그 지바고 영화상의 지바고와 소설의 지바고에서 소설상에서 지바고가 돌아가시는 그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이 소설 속에서는 지바고가 라라를 보고 마지막으로 보고 심장벽에 도져서 돌아가신 것은 아니에요. 영화상에서는 어떻게 돌아가시는 걸 나와 있어요. 전차를 타고 가는데 지바고가 문득 창밖에 자기가 꿈에도 그리던 정말 자기 일생일대의 천년 만년 사랑이었던 라라가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전차 차창으로 밖으로 내다보죠.
그래서 얼른 보고성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열차가 이제 전차가 서는 것을 기다리고서 얼른 뛰어내려가지고 라라를 향해서 달려가죠. 가다가 그 자기의 격정적인 그 마음과 그 많은 그리움을 담고 있었던 그 심정이 한꺼번에 폭발해 올라오면서 그러지 않아도 심장병으로 앓고 있었던 그런 지바고의 심장이 이상을 일으켜서 그 자리에서 라라를 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쓰러져서 심장병으로 돌아가시게, 심장마비죠.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라라는 그 장면을 못 보고 그대로 발걸음을 계속해서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닥터 지바고에서는 영화니까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사실은 이 소설 속에서는 그렇게 여기 소설 내용 속에서는 그렇게 사망하는 것이 아니고, 스위스 출신 마드모아젤 플레리라고 하는 그러한 여성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이 시인이니까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해요. 그 스위스 출신 마드모아젤 플레리를 보고 정신적이고 생물학적인 육체적인 변화가 확 생겨서 결국은 돌아가신 걸로, 심장마비를 일으킨 거로 그렇게 소설에는 쓰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마지막 장면은 이 심장마비로, 그리고 시인의 마음, 시인의 감수성이죠. 그것이 극대화되어서 그걸 견뎌내지 못한 본인의 육체적인 한계로 이렇게 돌아가신 걸로 나오는데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좀 우리가 영화상으로도 봐도 그렇고 나이를 가늠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소설상에서 보면 실제 그때 나이는 35살의 지바고입니다. 지금 보면 35살은 청년이죠. 근데 1950년대에 35살은 나이 중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하겠죠. 이렇게 지바고의 마지막 삶은 끝이 납니다. 라리샤 포토로브나 기사르, 이게 라라 안티보바의 본명입니다. 이 라라는 결국은 나중에 유리 지바고의 장례식에도 참석을 하고, 또 이 유리와의 사이에, 그건 유리는 모르는 상황이죠. 유리와의 사이에 이름 모를 딸도 하나 있어서 이 딸을 찾아서 막 헤매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스탈린의 대수청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굴라그라는 곳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시죠. 그것도 라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아픔이에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라라 안트보바는 이 파스테르나크가 느끼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러시아 여성의 가장 상징으로, 표상으로 그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냐가 또 나오죠. 토냐는 이제 지바고의 아내입니다. 지바고의 아내인데요. 원래 이제 그 지바고가 어린 시절에 고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시절에 고아가 돼서 그 집안에서 토냐와 함께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내면서 성장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 토냐와 함께 결혼을 하는데요. 그 토냐는 굉장히 이지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학구적이고 영민한, 정말 그런 현모양처형의 그런 아내예요. 그 아내를, 이름이 토냐가 본명은 안토니나 알렉산드리보나 그로미코, 이게 본명입니다. 이게 유리가 이게 이제 그 라라의 집을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빨치산에게 잡히잖아요. 빨치산에게 잡혀서 군의관으로, 이제 빨치산의 군의관으로 계속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탈출에 성공을 하죠. 그때까지 결국은 이 토냐가 유리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때 생리별을 하고 영영 못 보게 되잖아요. 그 토냐의 그 애절한 마지막 편지가 또 이 가슴을 우리를 저미게 하죠.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토냐 자신은 유리를 사랑하지만 유리는, 지바고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만나지 말자,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소설 속에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 토냐를 정말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영화상에 있는 그 단아하고 정말 정숙하고 현모양처의 그 이미지인데, 그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바고가 시인으로서, 또 지성인으로서, 또는 군의관으로서, 의사로서 다양한 삶 속에서의 그 갈증, 그리고 그 러시아 일종의
혁명기에 느끼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휴머니즘으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갈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폭발이거든요. 그러한 지바고의 그 인간의 삶을, 사람을 너무 존중하고 사랑하는 나머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바고에게 이런 편지를 남기고 파리로 이민을, 추방 겸 이민이죠. 이렇게 떠나간 것입니다. 그 영화에서는 그 토냐를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잘 아시는 찰리 채플린의 딸입니다. 희극 배우죠. 찰리 채플린, 아주 뭐 세계적인 희극 배우의 친딸인 제럴딘 채플린이 그 토냐 역을 아주 잘 소화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코마로프스키라고 하는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어디 영화에는 나오지만 어디 소설에 나오지만 약간의 그 추악한 더티가이라고 할까요? 약간 좀 추악한 그런 인간형이 하나 또 등장하죠. 그가 이제 유리 아버지의 죽음에도 관련되어 있지만 어린 라라를 사실은 겁탈을 해서 원래 그 코마로프스키는 라라의 어머니의 뭐 정부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의 딸을 그 라라를 겁탈을 하고 결국은 그 라라가 그 적개심, 분노, 모욕감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그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는 장소에 총을 들고 들어가서 총을 겨누고 발사를 하죠. 다행히 살해되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총상을 입게 되죠, 손에다가. 그게 이제 코마로프스키인데 나중에는 이제 그가 또 이제 혁명이 되고 난 정부하고도 또 이렇게 손을 잡고 다시 또 일정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서 쫓기고 있었던 그런 지바고의 연인 라라를 데리고 또 바깥으로 라라를 또 해외로 이렇게 좀 탈출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긴 하죠. 그때의 그 장면 기억나시나요? 이게 얼어붙은 이렇게 지바고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런 들판에 있는 큰 집인데 그 집에 라라와 지바고가 마지막 날을 거기서 보냅니다. 그 어느 날 밤에 많은 늑대가 그냥 막 울어제끼고 많은 막 이렇게 들짐승들이 막 달겨들듯이 하는 그런 상황에 꽁꽁 얼어붙은 그런 유리창을 닦아내면서 지바고가 잠자고 있는 라라의 모습을 보면서 시를 쓰죠. 그 첫 글자가 라라였었어요. 라라 이렇게 써놓고 나서 더 계속 쓰지 못하고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담고 있으면 라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그렇게 가슴이 저밀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을 제가 보았는데 그 라라가 결국은 본인을 아는 거죠. 지바고의 아이를 가진 걸 알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이 코마로프스키의 함께 기차를 타고 떠나갑니다. 근데 기차를 타는 역까지 가는 그 장면에 역시 또 그 집에서 일종의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마차를 타고 나가는 그래서 언덕을 넘어서 이제는 다시는 만날 수도 없고 또 다시는 돌아오지도 못할 그런 길을 떠나가는 그 마차의 뒷모습을 보기 위해서 2층으로 올라가서 유리창을 깨고 그걸 내다보고 막 그러놓고 절규하는 그 오마 샤리프의 그 열연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 이 소설 속에서 아주 애절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예프그라프 안드레비치 지바고라고 하는 또 주인공도 하나 있어요. 이는 누구냐면 유리 지바고의 그 주인공의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공산당원이고 어쨌든 그 혁명기에 어떻게 보면 주체 세력이니까요. 지바고보다는 좀 약간 사회적 그런 우위에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지바고를 끊임없이 자기 형을 존경하고 참 좋아하고 또 형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역량을 잘 알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다녀서 나중에 일부 만나기도 하고 또 나중에 또 지바고가 죽은 다음에 그 지바고의 또 딸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또 딸을 찾아 나서 다니는 이런 일을 또 함께 하기도 하죠. 그런 예프라프 안드레비치 지바고가 또 여기 등장하는 그런 아주 또 재밌는 장면이 또 많아요. 그리고 파벨 파블로비치 안티포프라고 하는 파샤죠. 파샤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원래 그 철도 노동자의 아들이었었어요.
그리고 라라의 이제 남편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원래는 학교 교사였었는데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혁명군에 가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뭐 이 파샤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제 뭐 소문을 듣고 그런 비보를 듣고 이 라라는 이제 또 이렇게 군의 간호사로 참여를 하게 되죠. 거기서 라라와 군의관 지바고가 우연히 마주치게 돼서 그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이제 소설로 이게 노벨 문학상을 탔으니까 굉장히 유명한 소설 아니겠어요? 이 1958년도에 이게 발행이 된 책인데 그때 이 책의 가격이 2,000환이네요. 보니까 2,000환이고 그리고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58년도 12월 달에 처음 나왔는데 그로부터 몇 달 후에 또 2판이 또 찍히는 이럴 정도로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대 히트를 쳤죠.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사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 1958년도에 이 책이 나왔으면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1950년도에 우리가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6.25 전쟁이 1950년에 발발을 했는데 그로부터 한 8년 후잖아요. 6.25가 전쟁이 휴전이 된 게 1953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6.25 그 잿더미가 된 우리나라에서 한 5년 만에 이런 책이 나올 정도로 물론 다른 책도 많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이 이렇게 인문학적인 그런 연구와 노력과 출판을 통해서 우리 한국인의 지적인 그리고 창조적 상상력에 대한 이런 많은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노벨 문학상을 탄 해에 이 책을 세 분이 동시에 번역을 했어요. 한 분이 하면 너무 기니까. 그래서 세 분이 동시에 번역을 해서 번역의 그 내용이나 그 뭐 수준이 요즘처럼 정말 이렇게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리 지적 그런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또는 많은 독자들에게 이 보리스 파스테르크가 말하고자 하는 그 지성과 사랑과 혁명에 대한 물론 소련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이야기지만 전후 우리 인류 문화사에 그 대단한 그 기여를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소화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돌아가신 게 1960년도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이제 5년 후에 1965년도에 드디어 영화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린 감독, 아라비아 로렌스라고 하는 대작을 만든 감독 아니에요. 데이비드 린 감독이 이집트 배우 오마 샤리프를 발탁을 하고 또 줄리 크레스티를 또 발탁을 해서 라라로 분장을 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이 닥터 지바고를 영화를 만들어서 무려 4시간짜리 영화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인터미션이 한 2시간 좀 돼서 휴식 기간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긴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관에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대흥행을 거둔 그런 영화를 만들었죠. 결국은 이게 촬영하던 시기가 1960년대니까요. 60년대는 냉전 시대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이념적인 그리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그쪽 국가와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와의 갈등이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냉전을 시대를 지나서 70년대로 넘어오면서 대탕트가 돼서 이제 긴장이 좀 완화가 되고 이렇게 돼서 교류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였기 때문에 러시아에 가서 촬영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또 러시아에서는 또 금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영화를 아무리 좀 약간 각색을 해서 시나리오를 약간 로맨틱하게 만들었어도 소련에서 그것 받아들일 수가 없죠. 촬영을 소련에서 못했습니다. 못하고서 결국은 스페인에서 대부분 촬영을 하고 그리고 그 겨울에 그 엄청난 그 소설 속에서 보았을 때는 또 영화에서 표현하는 것은 그 정말 우랄 산맥을 향해서 나 있는 큰 많은 평원을 달려가는 기차 그리고 얼어붙은 만년설 그리고 차창을 갖다가 툭하게 와서 달라붙는 그런 설경들 또 닥터 지바고가 그 빨치산에 그 잡혀 있다가 탈출해 나오면서 그 눈길을 걷고 온몸에 동상을 다 입고 결국은 라라의 집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까지 이런 것들이 다 핀란드에서 찍었어요. 핀란드의 그 겨울 장면을 정말 그 명장면을 찍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돈 얘기해 죄송하지만 이게 한 1,100만 불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해요. 투자를 했는데 1억 1,700만 불을 벌어들였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 문화예술의 그 자본적 가치라는 것은 뭐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자동차 공장 하나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정말 위대한 영화 하나가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많다. 또 우리 뭐 소위 말하는 이제 K-팝이라고 하고 한류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정말 전 세계의 뭐 이렇게 사회적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것은 뭐 대기업 몇 개보다도 나은 거죠. 그러니까 문화의 힘이에요. 우리 한국 민족은 문화민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 자산을 이미 잠재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어쨌든 오마 샤리프와는 이 영화를 만들고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영화에도 출연했지만 아쉽게도 2015년도에 지금 한 뭐 8년 전쯤이죠. 83세를 일기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토냐, 그 지바고 영화 속에서의 지바고의 아내였던 그 토냐는 제럴딘 채플린이죠. 그 배우는 찰리 채플린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악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발랄라이카라고 하는 악기죠. 현악기입니다. 러시아의 오래된 민속 악기인데요. 이 발랄라이카를 통해서 나오는 Somewhere My Love, 내 사랑은 어디에? 라는 그런 영화 음악, 그 사운드 트랙이죠. 그거는 정말 지금도 세계적으로 널리 들려지고 있는 명곡 중의 명곡입니다. 이 발랄라이카가 이 지바고가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고 그때부터 이제 그 아주 떨리는 겨울나무가 창문을 막 두들기는 그 상황에서도 이 Somewhere My Love라고 하는 그 영화 음악이 나오죠. 그것이 또 발전해서 지바고가 결국은 그 토냐와 생이별을 할 때에 토냐가 편지와 그 짐꾸러미를 라라에게 맡겨놨는데 그 라라가 건네주는 짐더미에 뭐가 있었어요? 이 발라라이카가 있었던 거죠. 그 장면에 가서 예프그라프 안드레이비치 지바고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이 그 라라의 딸을 그 지바고의 딸이죠. 그 라라와 함께 이렇게 쭉 있으면서 잃어버린 딸을 막 찾아다니고 있는 장면에서도 마지막에 그 지바고의 딸로 느껴지게 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죠. 그 노동자 여성이 이 발랄라이카를 딱 메고 가는 장면. 그리고 그걸 잘 연주하는 것이 그 지바고 그 가문의 하나의 뭐 특성인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영화에는 이 발랄라이카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소설에는 발랄라이카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 만났었던 그 데이비드 린 감독이 이 각색된 그 시나리오를 정말 영화하면서 로맨틱하고 정서적으로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키로 그 발랄라이카를 영화 속에다 삽입한 거죠. 정말 자연스럽지만 잘 좋은 내용입니다. Somewhere My Love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꼭 좀 들어보세요. 특히 그 발랄라이카를 연주하는 Somewhere My Love는 정말 가슴을 감동에 적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거는 뭐 2002년도에 이제 영국에서는 또 TV 시리즈도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뭐 미국에서 또는 뭐 전 세계에서 영화도 하고 또 드라마도 TV 시리즈로 이렇게 드라마죠 나오기도 하고 또 뮤지컬로도 이렇게 굉장히 아주 유명한 히트를 쳤는데요. 어쨌든 이 라라와 지바고의 사랑 그리고 지바고의 혁명기에 느끼는 갈증, 휴머니즘에 대한 시심이 느끼고 있는 많은 감수성을 가슴속에 담고 지나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이 지바고 책을 보시든지 아니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1990년도에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 연수를 갔었어요. 연수를 갔다가 그게 에이시아 파운데이션에서 초청을 해서 갔던 거라서 에이시아 파운데이션에서 저에게 혹시 뭐 다른 데 가보고 싶은 데가 있냐고 요청을 해서 제가 선택했던 것이 워싱턴 DC를 가보고 싶다. 그래서 워싱턴에 가서 장애인들이 정말 전문적으로 다닐 수 있는 대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보고 싶다. 그래서 미 국무성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가 특별히 여기를 방문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버클리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학이니까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까지 가면 5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아마. 그렇게 걸리는 데를 가서 그 학교를 이제 가서 방문을 했죠. 그 학교가 유명한 장애인 전용 대학입니다. 전용 대학인데요. 그 대학을 갔다 오고 나서 시내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를 위한 선물을 하나 꼭 사자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많은 음반 가게를 뒤졌습니다. 뒤져서 닥터 지바고를 원판 비디오를 제가 구해왔습니다. 구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런 비디오 테이프를 요새는 잘 안 보죠.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는 구하기 힘든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해갖고 와서 이게 처음에 이제 여기 써 있네요. 1990년 1월 2일 날 21시에 이거를 개봉을 해가지고 그걸 관람을 처음 했습니다. 또 돌아와서 이제 이 비디오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DVD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DVD 시대는 이거를 제가 또 이건 아주 원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DVD로 해서 아주 삭제된 것까지 다 복원해가지고 원판 전체가 있는 그런 닥터 지바고 영화죠. 이것도 제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첫눈이 막 오는 날 그리고 눈이 또 많이 쏟아지는 날 이런 때에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해서 닥터 지바고를 같이 보자 이랬고 아마 이거 본 횟수만 따져도 수십 번 될 겁니다. 닥터 지바고 와 정말 1차 세계대전 그리고 러시아 혁명 그 러시아의 내전 이렇게 정말 암울하던 그런 시절을 살다간 우리들의 영원한 지식인 그 로망 그리고 시인이기도 했던 그가 어떻게 보면 통속적인 사랑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지적인 그런 갈증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자신의 몰입 이런 것들을 정말 가슴 아프고 또 때로는 가슴 뻐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공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랑 혁명을 모두 다 담아서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또 그런 영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닥터 지바고 1958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우리 이 닥터 지바고와 함께하며 이 시간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